심지어는 전치사, 한정사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난학자들이 문법 용어를 일본어화 시키면서 개념을 새로 정립했고, 그런데 이 일본의 난학자들이 허술했느냐? 그렇지는 절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서양 언어에 있는 개념들을 익히고 우리 한자어 내에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이제 다른 영어 강연 콘텐츠에서도 많이 하지만 부정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인피니티브. 영어로 얘기하면 인피니티브, 이 개념을 일본의 난학자들이 부정사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부정사는 안 정해진 말. 왜냐하면 이것이 인피니티브의 인이 부자의 개념이고요, 안일 부자의 개념이고요, 피니시 한정, 정하여진 이런 정자 개념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말, 부정사 이런 게 있는 거죠. 전치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프리포지션이라는 영어의 문법 개념을, 프리라는 걸 앞으로 봐서 앞 전자로 넣고 포지션을 위치에 치자로 넣고,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말, 프리포지션. 이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와,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른 책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바로 고종석님의 감염된 언어. 이 책이 1999년에 초판이 나왔으니까 대략 20년이 넘었죠. 이 책과 이 저자를 발견하게 된 것은 제가 영어 공용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면서 영어 공용화 관련해서 대표 논객이 복거일 씨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썼던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이 책을 발견하게 됐고요. 또 복거일 선생님의 특별한 저작인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이렇게 영어 공용화가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놓고서 이제 갑론을박이 많았을 테고, 찬반 양론이 이제 팽팽했을 때 이 복거일 선생님이 추천해 준 책이 이 고종석 님과 그의 대표작 감염된 언어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저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7, 8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88년 당시에 태평양화학, 아모레 화장품으로 유명한 태평양화학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 회사 내에서 일본의 업계 신문들, 뭐 화장품의 장업신문, 아니면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일본 경제신문,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죠. 사내 기술 관련 자료집이나 기술 서적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 화장품 업계에는 일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한 1년여 만에 다시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안에서 똑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신문, 지도자 신문, 아니면 역시 뭐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일본 경제신문도 뭐 당연히 한 해에 많이 들어왔고요. 또 굉장히 많은 기술 서적들이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1989년이면 현대자동차가 스텔라, 소나타, 이제 처음 첫 모델 포니 다음에 스텔라, 소나타 막 이렇게 생산하고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일본 자동차 업계 관련 자료들, 기술 자료들이 굉장히 일본어 원어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퇴근하면 학원에서 일본어 수강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현대자동차 시절에
마케팅 부서 내 상품 기획 파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안전 기준 이런 거 관련해서 교통부가 제가 이제 담당하던 관공서였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교통부에서 지정을 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관리법,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아니면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쪽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정부와 기업체 사이에 업무 연락과 조율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더 놀란 것은 교통부의 법규조차도 일본 법규가 원전이 되는 거예요.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러한 기술 법규들조차도 일본 법규 원전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술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구나. 한국 기술이 일본에 굉장히 의존적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반도체도 우리가 앞서고, 자동차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생산 5위, 6위 이 정도 막 하고 있고 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의 기술 의존도가 뭐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차이가 나거나 종속되어 있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들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그만두고서 다시 삼성자동차로 넘어갔을 때, 전직을 했을 때, 그때는 기술 제공을 하는 닛산 자동차에 아예 주재원들이 대량으로 넘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의 작업 매뉴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원전 내지 카피를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야, 한국의 산업, 한국의 기술 기반 아니면 산업 기반이 일본의 기술 정보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피부로 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많은 통찰을 얻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동양 문화권, 서양 문화권, 아니면 동양의 문명, 서양의 문명, 이 커다란 두 갈래 사이에는 실제로는 어떤 교류가 없이 거의 한 1600~700년을 끊임없이 이어져 오다가 이제 서양 문물이 서서히 제국주의, 식민 제국주의 물결을 타고서 이제 서서히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네덜란드라는 게 이 책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야흐로 전 세계적인 유럽 제국들의 식민주의가 팽창을 할 때 네덜란드는 남아공에 일단 진주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말레이시아 쪽을 진출을 했었죠. 그랬다가 말레이가 이제 영국으로 식민지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어 기반이어서 어휘도 80~90% 거의 비슷한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마이너가 그랬던 상황이었고요. 저도 이제 오지랖이 넓어서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까지 막 문법책도 사고 열심히 공부하려고는 해봤는데, 지금도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보면 읽을 수는 있어요. 뜻도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해박하게 잘한다는 그런 과장은 할 일은 아니고요. 현재 제가 제일 편하게 익숙하게 잘하는 언어는 영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도 상당히 많이 했었죠. 중국어도 태평양학 시절부터 뭐 현대자동차 계속 현재까지 해오고 있어서, 요즘엔 이제 언뜻 이제 일본어 유튜브 내에서 일본어로 된 콘텐츠, 아니면 테드 자판, 테드 교토 이런 쪽에 일본어 자막으로 해서 듣고 보면 좀 새롭기도 하고,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하면서 언어 구사 능력을 좀 다시 재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자동차 운전하고 그럴 때는 유튜브 영어 콘텐츠도 이제 원어로 들으면서 조금씩 편안하다 이런 이제 생각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약간 이제 새 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동양 서양 문명이 별개로 지나오다가 네덜란드가 남아공,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에도 시대 17세기, 18세기에
일본에 진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문명 아니면 유럽의 기술, 군사학이나 의학이나 여러 가지 천문학 이런 쪽에, 때로는 종교도 그렇고요, 이렇게 쭉 유럽 문명과 관련된 서적들이 함께 일본으로 따라 들어오죠. 그런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 지식과 기술을 일본어화하는 작업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난학 내지 난학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난은 화란의 난자인 거죠. 그래서 화란학 뭐 이 정도 되겠죠. 이제 번역을 일본어로 옮겨서 일본 내에 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양에는 있고 그 의미도 알 수 있는 개념들이 일본어에는 단어로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지식도 들어가 있고 개념도 들어가 있고 사상도 들어가 있고 뭐 철학,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의 총체가 이제 단어로 나타나는 어떤 개념이 형상화가 된 것이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에는 아예 없던 개념들이 많은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문법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유럽 언어에 있고 유럽의 어휘들 속에 있는데, 이 단어를 일본어화 하자니까 당연히 또 일본은 한자어 문화권이니까 기존의 한자어를 가지고 일본어로 새롭게 변신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사를 형용하는 단어들은 우리가 형용이라는 한자어를 살려서 형용사라고 하자. 그리고 문장 내에서 뭐 다른 동사 아니면 다른 형용사, 다른 부사 아니면 문장 전체에 부수적으로 작동하는 말, 묘사하거나 서술하는 말을 부사라고 하자. 왜 그 부사장, 부통령, 부회장 뭐 이렇게 부라는 개념이 부수적이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부수적인 단어 그래가지고 영어 애드벌브에 해당하는 개념을 부사라고 이름을 짓자. 영어의 어젝티브라는 개념을 형용사라고 이름을 짓자. 이렇게 해서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이제껏 동양 내지는 일본 내에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기술적인 개념이나 학술적인 개념, 뭔가 언어적으로 공백이 있는 부분들을 이 난학자들이 일본어로 다 옮기는데, 그 어휘들의 양이 엄청나게 방대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일본식 한자어들을 다 배척을 하자, 그렇게 순수하게 순우리말로만 가자, 이렇게 시도한다는 게 굉장히 무모한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책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좀 더 내용을 엮어 나가기로 하고요. 그렇다고 굳이 뭐 나와바리, 와르바시 이렇게 좀 완전 일본어 표현 말고 한자어로 서양에서 있는 개념을 동양어화 시킨 그러한 개념까지 배척하는 건 무모하고 때로 좀 무식한 얘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아니면 유럽 언어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개념들이 우리 한국어 내에 아니면 언어 생활 내에 들어와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어휘나 단어나 개념들이 그때 일본의 난학자들이 한자어로 옮겨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영어, 빨록파 특허 영어를 비롯해서 영어를 우리가 초단기간 내에 학습해서 구사하자고 했을 때에 기본적인 문법 지식들을 이제 제가 정리하고 보급하고 그런 빨록파 특허 영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랬을 때에 문법적인 용어들이 너무나 많이 일본의 당시 난학자들 일본어에서 옮겨온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최근에 제가 구입을 한 니혼고대 리카이스루 영문법 애분보, 이 책 쭉 내용들을 보니까 뭐지?
우리가 쓰고 있는 문법 용어들이 일본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자 용어들, 한자어로 된 문법 용어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를 거쳐 일본으로 전파됐을까? 거꾸로라는 얘기죠. 서양 지식 정보 기술들은 서양에서 일본으로 바로 들어가서 난학자들의 노력으로 일본어화돼서 거꾸로 우리가 쓰고 중국으로 역수입이 되는, 역진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단어들 보이시나요? 목차에서도 보시면 자동사, 타동사 이런 개념 다 보이시나요? 심지어는 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심지어는 전치사, 한정사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난학자들이 문법 용어를 일본어화 시키면서 개념을 새로 정립했고, 그런데 이 일본의 난학자들이 허술했느냐? 그렇지는 절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서양 언어에 있는 개념들을 익히고 우리 한자어 내에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이제 다른 영어 강연 콘텐츠에서도 많이 하지만 부정사라는 개념 있잖아요. 인피니티브. 영어로 얘기하면 인피니티브, 이 개념을 일본의 난학자들이 부정사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부정사는 안 정해진 말. 왜냐하면 이것이 인피니티브의 인이 부자의 개념이고요, 안일 부자의 개념이고요, 피닛이 한정, 정하여진 이런 정자 개념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말, 부정사 이런 게 있는 거죠. 전치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프리포지션이라는 영어의 문법 개념을, 프리라는 걸 앞으로 봐서 앞 전자로 넣고 포지션을 위치에 치자로 넣고,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말, 프리포지션. 이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와, 일본 지금은 우리가 뭐 코로나 방역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수출 기술 자립이라거나 아니면 수출 경쟁력이라거나 수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어쩌면 세계 선두 이런 걸 많이 하죠.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도 사실은 일본도 자동차 산업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자동차 강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다음엔 뭐 이태리, 한국 이 정도 되죠. 건설도 우리가 굉장히 상당히 일본을 따라잡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은 맞짱 뜰 수 있는 정도인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기는 하죠. 예전에 우리가 소니 워크맨, 파나소닉의 전자제품들 이런 거 쓰면서 당시에 삼성, LG 이런 쪽은 영원히 2등밖에 못하겠지 했는데, 어느 날 시가총액에서도 삼성전자가 세계 1, 2위, 2, 3위 뭐 이 정도 하죠. 그런 거 저런 걸 보면서 1980년대, 90년대 초에 제가 화장품 업계, 자동차 업계에 다니면서 느꼈던 일본의 기술 종속도에서 지금은 완전 대등하진 않아도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따라왔다 싶은 정도인데, 휴대폰 같으면 오히려 일본보다는 한국이 앞서잖아요. 그런저런 상황에서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쓰는 수많은 개념들이 일본의 난학자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많은 덕을 본 거는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더 앞서갈 것 같기도 한데, 그랬을 때에 일본보다 우리가 더 이제 우등생인 상황이 되었을 때 역사의 뒤안길에서 고종석 선생님이 말하는 18세기 에도 시대의 난학자들의 노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으로서 갖춰야 될 부분이긴 하다, 이런 점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일본어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요미가다, 그러니까 한자어 읽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어 성서, 이것도 제가 많이 읽고 신앙과 관계없이 많이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 본문 중에 한자어는 읽는 방법, 일본어로 가타카나 히라카나로 읽는 방법, 요미가다가 이제 자세하게 표가 달려 있어서
한자를 일본어로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은 책인데, 이 성서를 보면서도 난학자들의 공이 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럽 문명이 동양으로 전파될 때 선교사라거나 기독교 성서도 당연히 따라 들어오게 되죠. 그랬을 때 기독교 성서 바이블에 목차하는 성경의 어휘들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을 했을까, 심지어는 목차부터 해서요, 그런 내용도 보면서 약간 또 놀랐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서에 이제 구약,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한 제목들이 일본어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랑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이름들이 한자어는 한자어인데 굉장히 특이하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줬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역시 일본의 난학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정착이 된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쯤에서 바이블, 성경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성경의 목차들을 보게 되면요, 왜 구약부터 하자면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랑 똑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이 성서를 먼저 번역을 해서 한국, 중국으로 넘겼나? 아니면 왜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와서 천주시리 이런 거 번역하고 서술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성서 한자어 번역은 중국이 원조인가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봤죠. 중국어 성경에도 목차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서 번역은 일본이 먼저였는지 중국이 먼저였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요거는 판단을 유보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과학 기술 분야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일본의 난학자들이 서양 언어, 서양 기술, 서양 문화적 개념을 일본식 한자어로 옮겨내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 이 부분까지만 일단 재인식을 하면서 오늘 고종석에 감염된 언어는 1탄을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영어 공용어화 관련된 논의도 복거일 선생님의 책을 비롯해서 영어 공용어화 문제도 계속 분석해 나가 보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넘쳐 흐르는 책부자 지혜서원의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말 주변에 많은 소개와 홍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